이제 제 어머니 이을순, 내 어머니 이을순 얘기는 이제 오늘로 8번째인데 한 글쎄요 8번, 7번쯤 더 하면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931년 25세 새파란 나이에 가평에서 공일을 시작한 아버지가 그곳에서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낳고 홀 어머님도 모시고 살다 예산에 아버님 곁에 묻어드리며 이렇게 가평에서 5년이 흘렀습니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고위생활 5년이 바로 이 가평이 아니었던가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아버지는 1936년 나이 30에 강원도 주문진으로 병원을 옮깁니다. 가평 생활 5년 만에. 당시 주문진은 동해안에서 가장 번화한 어장이었습니다. 비록 20km쯤 남쪽에 좀 더 도시 냄새가 나는 강릉이 있기는 했으나 돈이 돌고 인구가 버글대는 주문진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답답한 산골 가평보다는 탁 트인 바다를 보며 젊어서 가졌던 꿈 마도로스를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제가 뭐 이런 말을 한다고 옛 강릉을 지금의 고속버스도 다니고 높은 현대식 빌딩이 늘어선 그런 곳으로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지금은 고속철도도 들어오죠. 아마 강릉도 시골 도시이기는 주문진과 도끼인 객긴이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는 청진기를 목에 두른 근엄한 모습이었지만 25년이 지나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는 소련의 반체제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쓴 소설 닥터 지바고, 그리고 역시 반체제 작가였던 솔제니친이 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을 사서 읽으셨던 분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그리고 중학생 때 아버지 책상에서 딱딱한 하드카바라는 그 책 닥터 지바고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그 책을 봤는데 궁금해서 제가 펼쳐보고는 한 문장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재미도 없던 기억이 납니다. 번역이 엉터리였는지 아니면 내용 자체가 그런 것인지 제가 책을 사서 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제가 중학을 들어간 57년에는 방학 때 아버지가 정비석 선생이 쓴 5권짜리 삼국지를 사셨습니다. 공부가 한창 뒷전이었던 제가 이 삼국지를 후다닥 2번씩이나 읽었던 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잘은 모릅니다만 이 정비석 선생이 쓴 삼국지가 한국 최초의 삼국지 소설 번역이 아니었을까. 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라는 게 바쁘지 않은 게 없지만 어민들에게는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8개월은 눈코 뜰 새 없는 시기이고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은 작은 밭대기에서 농사도 짓고 그 일로 바쁘고 또 그동안에 밀어놨던 술 마시고 쌈하고 그런 걸로 바쁜 때입니다. 어민들이 생활하는 게 당시 어민들은 아마 조합 활동도 활발히 했던 모양입니다. 병원 치료비도 1년에 몇 번 목돈으로 조합에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주문진으로 이사가서 몇 달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또 딸 화숙이를 6번째로 낳았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들이 6살 계숙이, 4살 은숙이 딸, 2살 아들 덕교, 그리고 갓난아기 화숙이 또 가평 주문진에서 이렇게 넷이 됐습니다. 금방. 그래도 어머니 가슴에서는 노란 젖이 쉬지 않고 흘러나와 이 모두를 통통하도록 먹이는데 조금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살 은숙이가 또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주문진에서. 계집아이 4살이면 재롱이 말도 못할 나이죠. 어려서 죽은 첫째, 둘째보다도 이 넷째 은숙이가 은숙이 이야기를 어머니는 두고두고 했습니다. 아마도 사람은 이제 늙고 병들어 죽기 직전 어느 한순간 나 길렀던 자식들은 물론 같이 자란 형제들도 머릿속에서 한번 짧게 기억 정리를 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가 아마도 61의 나이에 돌아가면서 똘똘하고 얼굴도 예뻤고 참한 계집애였던 은숙이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짐작해 봅니다. 늙도록 은숙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두 분이 쉰이 넘도록
어려서 죽은 아이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가 1937년 겨울 주문진에서 병원을 연지 채 2년이 안 됐을 때입니다. 아버지 상심이 아주 컸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1938년이 되자 두 분은 맏딸 희숙이가 7살로 학교에 갈 나이가 된 것을 핑계 삼아 전광석화와 같이 서울로 이사갈 결정을 했습니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 한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사를 간 동네가 바로 제가 태어난 서대문구 관동입니다. 관동은 어지간한 서울 토박이가 아니고서는 낯선 이름의 동네입니다. 여러분 관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운동삼아 근간에 자전거를 타고 쉬엄쉬엄 다니다가 서대문 로타리의 적십자병원 뒷동네가 관동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무슨 로 몇 번, 서대문로 몇 번 이렇게 도로명으로 주소가 바뀌기 했습니다만 적십자병원과 그 서대문 로타리에 있는 삼성병원 뒤쪽이 바로 관동입니다. 제가 난 바로 그 동네입니다. 주문진에서는 제 아버님 사촌들이 기생집에 술판을 벌려놓고 아버지를 꿰어냈습니다. 이걸 눈치챈 어머니가 시동생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찾아가 술상을 뒤집어 엎는 바람에 이후 아버지는 일생을 기생집 출입을 못했다고 합니다. 가평부터 시작해 주문진까지 이웃에 살고 있던 손윗동서인 제 큰어머니는 수원백시로 한자도 배우고 버선에 가까운 친척들 생일과 제산 날짜를 적어서 갖고 다니며 챙겼다고 합니다. 제 큰어머니가 대이윤 손자를 낳지 못한 것 빼고 제 큰어머니는 집안의 대소사를 훌륭하게 챙기는 전형적인 맏며느리형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분의 친정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었습니다. 6.25 전쟁 전까지도 약 120여 가구가 그 흑석동에서 백시 집성촌을 이루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어른 한 사람이 해방 전국에 김일성 편에 서는 바람에 백시 일가가 거의 좌익분자가 됐다고 합니다. 서울 수복이 뛰면서 국군들에게서 혼찌검이 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형제인 제 큰아버지도 처가 쪽에 물이 들어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사회주의자가 되어 6.25가 터지자마자 수원에서 공산군이 점령하고 있던 서울로 딸 하나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후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제 가족을 이끌고 예산으로 피난을 갔죠. 그때 형제가 헤어진 게 마지막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 큰어머니는 비록 손아래 동서인 제 어머니에게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 생활하기는 했지만 예의범절이나 학식만큼은 제 어머님을 훨씬 뛰어넘는 의젓함도 갖춘 말씀도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제 큰어머니는 자식인 제가 느끼기에 제 어머니가 사나운 토종 진돗개 기질이라면 제 큰어머니는 수입산 세퍼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런 손윗동서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들을 양자로 뺏어가려 했다는 것에서 더해 항상 옳은 소리만 하는 게 싫었던 겁니다. 공저 같은 말씀만 하니까 손윗동서가 못마땅해 했던 거죠. 제 어머니가 이제 시은 하나 둘일 때, 그러니까 이제 큰어머니는 그보다 2-3살 위였을 텐데, 하루는 제 아버님한테 아유 무슨 전화에 아직도 달거리를 하고 그래 하고 흉 아닌 흉을 아버지께 하는 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니까 정확히 달거리가 뭔지 몰랐습니다만 대충 그때도 제가 눈치는 챘습니다. 어머니가 큰어머니 흉을 보는구나. 아들 못 낳고 딸만 셋인 제 큰아버지 내외가 제 큰형 덕교를 양자로 데려가 키우겠다가 하자 형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한 제 아버지가 우물쭈물했고 대신 제 어머니가 나서서 양자는 절대 안 된다 하고 우기는 바람에 일생을 뜨악하게 지내게 됐다는 그런 사연이 시작된 곳도 바로 주문진입니다. 그 후로 제 큰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후 난 이 다음에 늙어서 원교하고 살 거야 하며 저를 점 찍었다고 합니다. 저와 큰형 덕교는 9살 차이입니다.
제 큰형은 스스로 정신적 양자를 갔나 봅니다. 뭐 호적을 바꾸거나 족보를 바꾸진 않았지만 스스로 정신적 양자를 가서 명실공히 10대조 대장공의 종손 노릇을 톡톡히 했고 제 장조카도 그 자리를 거뜬하게 물려받았습니다. 지금 뭐 아주 장손 노릇을 톡톡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2월에 주문진을 떠나 서울로 이사를 결정하자 사촌들은 2달만 더 있다가 4월 조합에서 수금을 한 후 옮기자고 했답니다. 두 분이 나눈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그때 수금할 돈이 2만 원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쌀 한 가마가 4원에서 5원을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 2만 원이면 쌀 5천 가마 값 그게 얼마나 큰 돈이 될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아버지는 이제 사랑하는 딸 은숙이의 죽음을 잊고 싶어서라도 하루빨리 주문지를 떠야겠는데 주위에서는 한가하게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생각으로는 당시 의사라면은 돈이야 시간이자라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들어와 쌓이는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설마 돈이 아까운 줄 몰라서 그렇게까지야 했겠습니까? 아무튼 어머니조차도 돈이 아까웠다거나 아쉬워하는 눈치를 눈꽃만큼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뭐 길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에게 주문진 2년 가까운 주문진 생활은 별로였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바다가 산보다는 낫지 그랬는데 바닷가에서 뱃놈들 상대로 병을 고쳐주는 게 로맨틱한 기질을 타고난 지 아버지 취향에 맞을 턱이 없었습니다. 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번다고 의사 노릇을 죽자고 해봐야 약삭빠른 친척 형제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안 봐도 뭐 비대오죠. 그런 반에 4살 딸내미마저 죽었으니 여기서 살다가는 큰 병원은 엄두도 못 내고 그야말로 구경도 못하고 또 계속 자식을 잃을 걱정이 됐겠죠. 뭐 의사 자식들은 병 걸리면 안 죽나요? 그러니까 더더욱 서울로 갈 생각을 했던 겁니다. 2년도 되지 않아 주문진 생활을 포기하고 서울로 싹 짐을 옮긴 아버지는 가족들을 관동에 그대로 놔둔 채 만주의 봉천으로 훌쩍 여행을 떠났습니다. 봉천은 지금의 시댁입니다. 일본의 관동군 사령부가 있는 곳이 봉천입니다. 당시 이 관동군 사령부에 육군중령 계급장을 달고 헌병 노릇을 하고 있는 아버지 세브란스 2년 선배 온용덕 씨가 있었습니다. 온용덕 의사인데 이제 관동군에 들어가서 헌병 노릇을 했죠. 이분은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정부의 헌병 총사령관 중장 노릇은 헌병 총사령관 노릇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치안을 담당할 적임자를 찾고 있었던 차에 이 사람이 발탁이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좌파들은 이승만 박사를 친일 정권이라고 욕을 합니다. 많은 김일성은 어떻습니까? 능력이고 뭐고 일제강점기에 면사무소에서 시닥발이 심부름이라도 한 경력이 있으면 친일분자 소탕이라고 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김일성이. 그때 죽은 사람이 약 기록은 없습니다만 약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북 전체에서. 한국의 좌파들은 그래서 김일성의 북한 정권이야말로 진짜 독립국가라고 입에 침을 튀기고 칭찬하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